볼리의 통계자입니다. 저희 채널 커뮤니티 공지대로 서형욱 위원이 코로나19 확진을 격리 중이세요. 그래서 며칠 동안 제가 좀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14일 새벽에 있었던 토트넘의 스포르팅 원정 경기를 이야기할 시간인데요. 토트넘이 0대2로 패배했죠. 이번 시즌 무패 행진 중이던 토트넘이 8번째 경기에서 처음으로 진 경기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후반 27분까지 뛰고 빠졌어요. 선발로 나와서 70분 넘게 뛰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 이상한 건 콘테 감독의 교체 카드가 이거 딱 한 장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선수들은 빠지지도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뒤에 두 골을 얻어맞아서 팀은 지고 말았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무득점 그리고 무기력한 경기력이 이어지기 때문에 라인업에 변화를 줘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의 무득점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기사 소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콘테 감독에게 질문도 계속 들어가고 있죠. 콘테 감독은 뭐 질문이 거의 매번 기자회견마다 이어지니까 앞으로 손흥민을 빼는 경기들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그건 로테이션이지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이제 선을 그은 바 있고 손흥민 선수도 이런 로테이션 시스템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미리미리 얘기를 해뒀습니다. 또한 이 득점왕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오원 리버풀 레전드, 나중에는 이제 뭐 메뉴 레전드로 이제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리버풀 레전드인 마이클 오원은 스포르팅전 패배 이후 방송에서 손흥민을 선발해서 제외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어요. 이 말을 요약하자면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토트넘이 맨유나 맨시티도 아닌데 손흥민이나 케인 같은 훌륭한 선수들은 빼면 안 된다. 물론 이번 시즌은 케인이 골을 많이 넣지만 지난 시즌 손흥민은 더 넣지 않았는가. 손흥민은 더 어리고 상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선수다. 이런 훌륭한 선수에게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이클 씨 해주신 말씀 도 좋은 얘기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30이고 케인보다 형인데 연거는 좀 안 맞지 않나. 동안 때문에 착각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리오 퍼디난드 역시 이제 같은 방송 출연해서 손흥민은 이미 최고의 선수다. 그의 활용법을 찾는 건 감독의 몫이다라고 선발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경기로 돌아가서 손흥민 선수의 이번 스포르팅전 개인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후반 27분까지 뛰었는데요. 슛은 없었어요. 공격진 선발 3명 중에서 케인과 히샬리송 모두 슛을 했는데 손흥민만 슛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패스 정확도가 78%로 공격진 중에서는 제일 높았고요. 키패스가 한 번, 그러니까 이제 패스로 슛보다는 패스로 팀에 공헌한 그런 경기였고 또한 드리블 성공이 2회로 집계되어 있는데 이것도 케인과 히샬리송은 없습니다. 또 공 탈취가 2번인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팀 플레이를 제일 많이 하고 본인 쉽게는 못 잡은 그런 날이었다. 희생하는 손흥민 모두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 경기 뭐 매경기 반복되는 양상이 그대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스탯입니다. 손흥민에게 편한 환경이 나오지 않았고 손흥민이 스스로 각종 팀 플레이와 희생을 통해서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경기였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저희가 주로 살펴보는 4개 매체 위주로 선발 선수들의 평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점 표를 이제 정리해서 보면 위고 요리스와 페리시치가 대체로 제일 높고 에메르송 로얄이 심각하게 낮아요. 그쵸? 손흥민은 뭐 케인과 호이비에르와 더불어서 하위권입니다. 솔직히 뭐 손흥민뿐 아니라 대부분 낮을 수밖에 없어요. 졌으니까요. 먼저 풋볼 런던의 골드, 일명 금기자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손흥민이 많은 걸 보여주지 못한 경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평도 짧습니다. 좋은 질주를 몇 번 했지만 결국에는 상대 진영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쿨세스키로 교체. 짧죠? 간단하고요. 손흥민이 공동 최하점이라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사실 손흥민 비롯해서 벤 데이비스, 에메르송 로얄,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 해리 케인 5명이 공동 최하점이니까 꼴찌라기보다는 하위권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하위권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페리시치에 대해서 매우 높은 평가를 한 게 눈에 띄네요. 페리시치가 거의 뭐 요리스 다음으로 높아요. 그렇죠? 저는 뭐 이 정도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데 이날 토트넘의 희망을 보여준 선수라고 골드 기자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전에 히샬리송과 에메르송에게 후반전에도 득점 기회들을 만들었다. 왼쪽 측면에서 가장 창의적인 모습을 보였고 경기 내내 경험이 돋보였다. 토트넘 최고 선수 중 하나다. 에드워즈에게 실점한 상황에서 느슨한 수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 내줄 때의 실책성 플레이가 없었다면 한 9점, 10점을 줄 것 같은 그런 평가를 했네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 정도까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 실점을 했는데도 요리스에게 9점을 준 건 역시 눈에 띄는데 요리스가 이날 환상적인 선방을 몇 개 해준 건 사실입니다만 아무튼 졌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높다. 선방이 4개, 실점이 2개였는데 9점은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런 건 뭐 한 경기 안에서 선수별 점수 차등을 많이 주는, 변별력을 많이 놓는 기자 개인의 성향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브닝 스탠다드입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유독 냉정한 걸로 우리한테 굉장히 유명해진 킬패트릭 아니고요, 사이먼 콜링스 기자가 평을 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쪽은 선수별 편차가 좀 더 적어요. 최고점이 페리시치의 7, 그리고 6점이 5명, 5점이 5명이고요. 손흥민은 5점 중에 1명에 들었습니다. 역시 뭐 아래쪽 절반에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손흥민이 하위권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려니까 좀 별로 재밌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는 다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또 어려움을 겪은 밤이었다. 마수골을 넣기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경기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했고 기회가 거의 없었다. 경기에 녹아들지 못했다, 득점기를 못 잡았다, 꼭 손흥민 때문이다, 손흥민이 개인적으로 뭐가 엄청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그냥 전술이나 여러 가지 환경상에서 나온 현상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손흥민이 득점기를 못 잡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파트너 케인 역시 5점인데요. 손흥민처럼 케인도 어려운 밤이었다. 특히 전반전에는 볼터치가 길었고 후반전 경기력이 좀 더 나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 그대로 해리 케인이 특유의 어떤 볼키핑과 연계 플레이가 이날 좀 안 나오는, 오히려 공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럼 히샬리송이 이들보다 높은 6점인데 왜 그런지도 한번 볼게요. 토트넘 공격진 중 최고, 가장 생동감 있는 경기를 했다. 오프사이드로 취소된 득점 기회도 있었다. 쉽게 말해서 활발했다라는 얘기죠. 가장 눈에 띈 선수였다는 건 동의합니다. 우당탕탕 좌충우돌하면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선수였죠. 늘 그렇듯이요. 나인이민입니다. 나인이민에서도 손흥민 하위권이었습니다. 이 매체의 최하점인 4점을 받은 선수가 5명인데 그중 1명이었고요. 역시 아래쪽 절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하위권 멤버로는 에메르송, 호이비에르, 케인, 손흥민, 여기에 벤탄쿠르가 포함됐다는 것까지 조금 눈에 띄는데 하위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숫자가 5, 6 아니고 4라는 게 좀 아프긴 하지만 사실 다른 매체들의 5점과 비슷한 점수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일단 이유를 들어보자면 짧아요. 여전히 공격할 때 생각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호함이 부족하다, 마무리를 못한다라는 얘기죠. 머뭇거린다는 겁니다. 근데 슛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야 흔히 말하는 그 시밤쾅으로 빵빵 때리지, 슛각이 안 나오면 당연히 접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손흥민 선수가 좀 부진한 시기를 보내는 건 맞지만 전술의 영향이 크다는 게 변함없는 제 생각입니다. 이 매치의 최고점은 요리스의 7점이고요. 그 다음이 페리시치의 6점, 그 아래로 5와 4들이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스카이스포츠입니다. 스카이스포츠의 평점은 가장 변별력이 좀 적어요. 예전에도 이런 경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최고와 최하 사이가 좁은데요. 최고가 7점, 최하가 5점입니다. 최고는 요리스, 벤탄쿠르, 페리시치 3명의 7점이고요. 그 아래로 6점이 손흥민까지 7명, 그리고 에메르송이 단독 꼴찌로 5점입니다. 여기서 손흥민이 하위권 아닌 중위권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손흥민한테 좋은 평가를 했다라기보다는 에메르송을 굉장히 나쁘게 봤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리고 벤탄쿠르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좀 재밌는데요. 벤탄쿠르는 이 앞에 말한 2개 매체에서는 최하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카이스포츠라는 한 개 매체에서는 최고점을 받으면서 평가가 가장 극단적으로 갈린 선수입니다. 왜 그러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제 경기도 봤지만 일단 스탯을 좀 봤는데, 일단 객관적인 경기 관여도 측면에서 호이비에르보다 효율적인 플레이를 훨씬 많이 해준 게 사실입니다. 팩트로도 드러나 있고요. 주요 기록을 보면 공 탈취 횟수에서 양팀 통틀어 2위인 4회. 참고로 이 분야에서 1위는 페리시치였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호이비에르는 아예 없어요. 전투적이라고 알려진 그 선수가 아예 없고 오히려 무리한 파울은 좀 있었죠. 그리고 벤탄쿠르는 가로채기 2회, 슛 시도 2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슛 2개 중에는 손흥민이 잘 밀어주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게 들어갔다면 두 선수의 평점도 바뀌었겠죠. 벤탄쿠르가 호이비에르보다는 좀 더 좋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무득점의 고리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평점이 팀 내 하위권이었고, 다만 손흥민만 나빴다기보다는 팀이 전체적으로 다들 나쁜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 중에서 독보적으로 나빴던 선수는 에메르송 로얄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았던 선수는 요리스와 페리시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페리시치가 눈에 띌수록 손흥민이 죽는다. 두 선수가 가까이 있는데 호흡을 잘 맞추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점을 손흥민 선수한테 맡겨놓거나 알아서 호흡 맞추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 말고 콘테 감독이 좀 개선할 묘책을 내줘야 될 그런 시점이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시즌 첫 골이 빨리 터지길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올렸습니다.